저녁 식탁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값비싼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테이블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세 사람의 침울한 얼굴에 닿자 힘을 잃고 쓰러지는 듯했다. 박서윤은 마른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째 이어지는 이 숨막히는 침묵의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부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아버지의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집안의 모든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이 저택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서윤의 아버지 박 회장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의 무력함이 서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침묵을 깬 것은 새어머니 최 여사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평소에 교양 있는 목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말을 꺼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을 거예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 박 회장과 서윤의 언니 박미래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최 여사는 마치 마지막 희망을 선사하는 구원자처럼 말을 이었다. 권씨 가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권씨 가문.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박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베일에 쌓인 재벌 가문이었다. 그들의 재력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최 여사는 그런 남편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그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 권도준 씨의 신부감을 찾고 있더군요. 우리 쪽 빚을 전부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거액의 빚을 모두 해결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그 조건 뒤에는 반드시 끔찍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 여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물론 아시다시피 그 권도준이라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몇 년 전 끔찍한 사고로 두 다리가 마비되었고 얼굴에는 흉측한 흉터가 있다고 하더군요. 성격도 괴팍해서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질 않는데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런 괴물한테 언니를 시집 보내겠다고. 말도 안 돼. 미래는 박 회장의 전처소생인 서윤과 달리 최 여사가 데려온 딸이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공주처럼 자랐다.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녀에게 장애인과의 결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딸의 히스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래가 아닌 조용히 앉아있는 서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에는 차가운 계산과 압박이 담겨 있었다. 미래야, 누가 너보고 가라고 했니? 우리 집에는 딸이 하나 더 있잖니. 그 말에 서윤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 집에서 그녀는 언제나 마지막 선택지, 혹은 희생양이었으니까. 미래는 그제야 안도하며 서윤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맞아. 박서윤이 있잖아. 쟤는 어차피 이 집에 있어봤자 밥만 축내는 식충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당연히 해야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새어머니와 언니는 그녀를 제물로 바쳐 위기에서 벗어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손톱은 서윤의 살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서윤아, 넌 착한 아이잖니.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네가 도와줘야겠구나. 그 집에 시집만 가면 넌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장애인 남편 하나쯤이야. 눈 딱 감고 참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무너져 내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평생을 그녀에게 미안해하며 살아온 아버지, 친딸인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함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다. 그녀의 삶은 단 한 번도 그녀 자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를 위해 그녀의 삶을 던져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갈게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선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결혼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다. 정해진 날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윤을 데리러 왔을 뿐이다. 가족들의 배웅도 친구들의 축하도 없었다. 서윤은 어젯밤 새어머니가 건네준 낡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녀의 과거가 멀어지는 속도처럼 느껴져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동차는 한참을 달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기슭으로 접어들었다. 높은 담벼락과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이었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철옹성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집이자 감옥이었다. 차가 멈추자 중년의 여인이 나와 그녀를 맞았다. 자신을 장여사라고 소개한 그녀는 집안의 총괄 집사처럼 보였다. 장 여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휑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값비싼 예술품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서윤은 마치 미로 속을 걷는 것처럼 말없이 장여사의 뒤를 따랐다. 장여사는 저택 2층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서재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 보시지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서윤을 혼자 남겨두고 조용히 사라졌다. 서윤은 차갑게 식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 너머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녀의 남편 권도준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매우 어두웠다. 오직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최첨단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권도준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서윤이 들어서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윤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그의 얼굴 왼쪽은 관자놀이부터 턱선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갓 아문 상처처럼 붉고 울퉁불퉁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다. 흉터가 없는 오른쪽 얼굴은 놀랄 만큼 잘생겼지만
그마저도 흉터의 존재감에 묻혀 기괴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서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서윤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두려웠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의 삶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람처럼 거칠고 낮았다. 박미래가 아니라 당신이 왔군.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윤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서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그는 그런 그녀의 반응에는 관심 없다는 듯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자 대화의 전부였다. 잠시 후 장 여사가 다시 나타나 서윤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이곳의 규칙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다. 주인님의 허락 없이는 서재나 침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식사는 각자 방에서 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장 여사가 안내한 방은 서재와는 복도 반대편 끝에 있는 방이었다.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진 넓고 호화로운 방이었지만 신혼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갑고 비어 있었다. 장 여사는 서윤에게 말했다. 이곳이 마님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마님. 그 낯선 호칭이 서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이름뿐인 아내. 이 거대한 저택의 또 다른 장식품일 뿐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낯선 침대에 홀로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것이 그녀의 신혼 첫날 밤이었다. 축복도 따뜻함도 없는 오직 지독한 고독과 막막한 두려움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미래 또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권도준의 저택에서의 삶은 끝없는 정적과의 싸움이었다. 서윤은 이름뿐인 안주인이었지만 그에 걸맞은 어떤 대우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학대를 당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취급될 뿐이었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어떤 존중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장 여사의 지시와 권도준의 심기만을 살필 뿐 서윤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그녀의 하루는 텅 빈 방에서 홀로 눈을 뜨고 거대한 식탁에서 홀로 식사하며 인기척 없는 복도를 하염없이 걷는 것으로 채워졌다. 권도준은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나 자신의 침실에서 보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장 여사가 그의 방으로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그의 공간에 들어가는 법이 없었다. 서윤은 가끔 복도 저편에서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날은 거의 없었다. 처음 며칠간 서윤을 짓누르던 것은 두려움과 절망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민이었다. 그녀는 소문 속의 괴물이 아닌 깊은 상처를 입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한 남자를 보기 시작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지만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그는 이 거대한 성에 갇힌 외로운 왕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그의 식사였다. 장 여사가 내가는 그의 식판에는 언제나 병원의 환자식처럼 보이는
희멀건 죽이나 밍밍한 수프뿐이었다. 건강을 위한 식단이겠지만 거기에는 삶의 즐거움이라고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서유는 문득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가 생각났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고 그 온기를 그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서유는 큰 용기를 내어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주방에서 일하던 사용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총주방장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모님, 주방 일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들의 태도는 그녀를 외부인으로 규정하고 선을 긋는 듯했다. 하지만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아주 간단한 것이니 제가 직접 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확고한 태도에 주방장은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서유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따뜻한 밥을 지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차갑던 저택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데우는 듯했다. 서유는 직접 쟁반을 들고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노크했다. 잠시 후 문틈으로 거칠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야? 저예요. 서윤이에요. 식사를 가져왔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권도준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누가 멋대로 이런 짓을 하라고 했지. 당장 치워. 그의 거부는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서유는 두려워하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냥 제가 끓인 된장찌개예요. 병원밥 같은 식사는 지겨우실 것 같아서요. 입에 맞지 않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는 쟁반을 그의 책상 한쪽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서재를 나섰다. 어떤 대가도 칭찬도 바라지 않는 그녀의 행동에 권도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저택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권도준은 서윤이 만든 음식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비가 오는 오후면 서윤은 그의 서재를 찾아 조용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햇살이 좋은 날에는 그녀가 그의 휠체어를 밀어 아무도 찾지 않던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잡초를 뽑고 꽃에 물을 주며 그에게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서유는 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방식으로 온기를 나누어 줄 뿐이었다. 그녀의 조건 없는 진심은 권도준이 자신의 상처 주위에 높게 쌓아 올렸던 얼음벽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의 눈빛 속에는 서윤을 향한 희미한 호기심과 익숙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윤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권도준의 성벽 같던 저택에는 아주 조금씩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때로는 서윤이 읽어주는 책을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기도 했고, 맑은 날이면 먼저 정원 쪽을 바라보며 말없는 산책을 권하기도 했다. 사용인들은 주인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서윤을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존중을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얼어붙은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것은 아니었다. 서윤은 가끔 그의 깊은 상처의 편린을 목격하곤 했다. 어느 늦은 밤,
물을 마시기 위해 복도를 지나던 그녀는 그의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듯한 그의 목소리에는 하지마. 라는 애원과 함께 낯선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그의 고통이 잦아들 때까지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갈 무렵 저택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김 비서라고 불리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권도준의 유일한 외부 창구인 듯 정기적으로 저택을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고 그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권도준 앞에서는 늘 냉철하고 유능한 비서였지만 서윤을 볼 때마다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마치 기적이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하루는 서윤이 정원에서 돌아온 권도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을 때 김 비서와 마주쳤다. 김 비서는 두 사람의 평온한 모습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서윤에게 처음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덕분에 회장님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무심결에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가 아차하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그 호칭을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남았다. 평화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권 씨 가문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재벌이라는 소문을 들은 언니. 박미래의 질투가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서윤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노골적인 욕으로 변해갔다. 야, 박서윤. 너 거기서 여왕처럼 지낸다며 우리 집은 아직도 힘든데. 너 혼자만 행복하면 쓰겠어. 당장 돈 좀 보내. 서윤은 그녀의 뻔뻔한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 사실이 권도준의 귀에 들어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어떻게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래는 점점 더 집요해졌다. 그날도 서윤은 정원 한쪽에서 미래의 전화를 받으며 곤란해하고 있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수화기 너머로 미래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너 그 돈 안 보내면 내가 그 집으로 쳐들어갈 거야. 내 불구 남편한테 네가 내 대타로 팔려온 거라고 다 말해버릴 테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윤이 놀라 돌아보자 어느새 다가온 권도준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수화기에 대고 조용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한번 내 아내를 귀찮게 하면 박미래 씨, 당신 가족이 이 나라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알아들었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통화를 종료해버렸다. 서윤은 그의 압도적인 기세와 내 아내라는 말에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가 자신을 보호해준 것은 처음이었다. 권도준은 휴대폰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으로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없이 휠체어를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윤은 그가 사라진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위협적인 모습은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언니 박미래의 소동이 있고 난 후 저택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권도준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서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녀가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잠이 들기도 했고, 정원을 산책할 때는 먼저 나서서 꽃의 이름을 묻기도 했다. 그의 작은 변화들은 서윤의 마음에 낯선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얼음장 같던 눈빛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호기심이 싹트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가 서재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려다 놓치는 일이 있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그가 반사적으로 뻗은 파리책을 낚아챘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민첩함과 힘이었다. 얼핏 본 그의 팔뚝에는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윤은 그저 사고라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그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서재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세상과 담을 쌓은 환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최신 기술 동향 보고서나 복잡한 재무제표들이 놓여 있었다. 서류 상단에는 인노베이티 Q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김 비서가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인노베이티 Q라는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연결되었지만 서유는 감히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여사가 서윤에게 외출을 권했다. 주인님의 분부이십니다. 답답하실 테니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옷가지라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장 여사는 신용카드 한 장을 함께 건넸다. 카드에는 권도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허락된 외출이었다. 그것이 그의 배려인지 혹은 또 다른 시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윤은 오랜만에 바깥 공기에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저택을 나섰다.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은 별천지였다. 화려한 쇼윈도와 활기찬 사람들 속에서 서윤은 자신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저택의 고요함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었다. 그녀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중앙 홀을 지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홀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 그녀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콘퍼런스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무대 중앙에 서서 유창하게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비범한 지성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흉터가 없는 완벽하고 매끄러운 얼굴,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틀림없는 권도준의 얼굴이었다. 영상 하단에는 그의 이름과 직함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노베이큐 대표이사 CEO 권도준. AI의 미래를 말하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보았지만 영상 속 남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닮은 사람일 수도 하지만 이름까지 똑같을 수는 없었다. 김 비서가 말했던 회장님, 서재에 있던 이노베이티브 서류들, 그리고 그의 다리에 어울리지 않던 단단한 팔의 근육, 모든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럼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돌봐왔던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끔찍한 흉터는, 그의 마비된 두 다리는, 이 모든 것이 그가 꾸민 연극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녀의 진심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를 덮쳐왔다. 조금씩 싹트던 그에 대한 연민과 온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혼란과 배신감으로 변해갔다. 백화점의 소음도, 화려한 불빛도 더 이상 그녀의 의식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인파 속에 홀로 서서
거대한 거짓말의 한가운데에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는 이 기만적인 연극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서유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저택의 모든 것이 기만적으로 느껴졌다. 권도준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마저도 이 거대한 연극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온종일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영상 속 완벽한 모습의 권도준과 휠체어에 앉아 상처 입은 눈을 하고 있던 권도준의 모습이 계속해서 충돌했다. 그녀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저택의 평온을 깨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장 여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받았고 이내 고성이 저택 안까지 울려 퍼졌다. 박미래와 최 여사였다. 그들은 돈을 얻어내지 못하자 작정하고 저택으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장 여사와 경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막무가내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다. 박서윤, 당장 나와. 너 혼자 여기서 팔자 좋게 지내면 다야. 최 여사는 교양 있는 부인 행세는 집어던진 채 시장 바닥에 장사치처럼 악을 써댔다. 미래는 값비싼 거실의 장식품들을 둘러보며 노골적인 질투심을 드러냈다. 이 모든 게 원래 내 것이었어. 네가 내 인생을 훔쳐간 거라고. 그들의 소란의 서윤은 결국 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서윤이 계단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두 사람의 공격적인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꼴 좀 보아하니 여기서 호강하고 있나 보구나. 당장 돈 내놔. 네가 우리한테 진 빚이 얼마인데. 미래가 서윤의 앞까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서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하자 미래는 분노에 차올라 손을 높이 쳐들었다.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미래의 손이 서윤의 뺨에 닿기 직전 강철 같은 손 하나가 그녀의 손목을 가로챘다. 모두의 시선이 그 손의 주인을 향했다. 권도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휠체어를 타고 계단 아래까지 와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무언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차가운 분노가 그의 눈 속에서 불타고 있었다. 미래가 손목을 빼내려 발버둥 쳤지만 그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이거나 이 불구 자식이. 미래가 악을 쓰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권도준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조금의 비틀거림도 없는 완벽하고 곧은 자세였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최 여사와 미래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한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끔찍한 흉터를 망설임 없이 떼어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특수 분장용 실리콘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흉터가 사라진 자리에는 서윤이 백화점 스크린에서 보았던 바로 그 완벽하게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다. 냉정하고 오만하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군주의 얼굴이었다. 누구 허락을 받고 내 집에서 소란이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칠거나 약하지 않았다. 낮고 깊게 울리는 서늘한 권위가 담긴 목소리였다. 그는 미래의 손목을 경멸스럽게 뿌리치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게 통화했다. 보안팀, 거실에 있는 불청객들, 당장 끌어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나타나 최 여사와
미래의 양팔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권도주는 끌려나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당신들 아버님의 회사는 명맥만 유지하게 해주려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내일 아침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내 눈앞에서 꺼져.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의 예언처럼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소란이 멈춘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텅 빈 공간에는 오직 권도준과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산산조각 난 서윤만이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서윤은 눈앞에 낯선 남자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동안 그녀가 동정하고 연민하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그 남자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거대한 연극이 끝나고 무대 위에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최 여사와 박미래가 끌려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윤은 눈앞의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잘생긴 얼굴, 꼿꼿하고 위압적인 자세, 차가운 눈빛, 그녀가 알던 상처 입은 남자. 권도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이노베이티큐의 CEO 권도준만이 그녀의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 배신감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에 서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깊은 균열을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에 짙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멈춰 선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 휠체어, 그 흉터. 전부 다 연극이었군요.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끓여준 찌개, 제가 읽어준 책. 그 모든 걸 받으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나요? 제 진심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점수라도 매기고 있었나요?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당신에게 저는 뭐였어요? 당신의 지독한 불신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체였나요? 진심을 원한다면서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나를 대했어요. 이보다 더 기만적인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저택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기만당한 한 인간으로서 절규하고 있었다. 권도주는 그녀의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후 그녀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킨 이유이자 이 잔인한 연극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그래요. 처음에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는 3년 전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와 가장 믿었던 친구가 공모하여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 했던 계획된 범죄였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후 몇 달간 실제로 걷지 못했고 얼굴의 상처도 진짜였소.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 깊었던 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었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내 돈과 지위만을 보고 달려들었소. 그래서 결심했지. 내 모든 것을 감추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아주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소.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계획은 우리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1년간 살아보고 그녀 역시 똑같은 속물이라는 걸 확인한 뒤 조용히 이혼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당신이, 박서윤 당신이 내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지. 그의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렸다. 당신이 처음으로 내게 밥을 차려준 날, 당신이 아무런 동정심 없이 내게 책을 읽어주던 그 순간부터 내 시험은 이미 끝났소. 내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지. 당신 앞에서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었어. 휠체어에 앉아 당신을 바라보던 그 남자. 그게 진짜 나였어. 가면은 껍데기일 뿐. 당신은 그 안에 나를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서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갔다. 이번에는 그녀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소.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박서윤이라는 사람을, 당신의 따뜻함을, 당신의 진심을 사랑하오. 그리고 이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정말 미안하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고통은 알겠지만 자신의 상처 또한 너무나도 깊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에게서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지금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감당할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동안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권도준 역시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서윤의 방에는 매일 아침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이 놓여 있었고 식사로는 그녀가 예전에 무심코 맛있다고 말했던 소박한 한식들이 올라왔다. 그는 말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외로운 눈빛, 그녀의 작은 친절에 미세하게 흔들리던 그의 모습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가 마음을 열었던 상대는 재벌 2세 권도준이 아니라 상처 입고 고독했던 남자 권도준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의 고백처럼 가면 뒤에 존재했던 진짜 그의 모습이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서윤은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직접 그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CEO의 모습으로 서류를 보고 있던 그는 그녀의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당신을, CEO 권도준이라는 사람을 알아가 보고 싶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그의 차가운 얼굴 위로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권도준의 총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비싼 물건을 사주는 유치한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그녀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저택의 남쪽 별채
전체가 그녀만을 위한 최첨단 화실로 바뀌어 있었다. 이곳은 이제 당신의 공간이요. 그리고 이건 그가 내민 것은 이노베이티큐의 이름으로 설립된 신진예술가 후원재단의 이사장 임명장이었다. 당신의 안목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재능들을 발굴해 주시오. 당신의 꿈을 이제 마음껏 펼쳐봐요. 서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는 대신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의 복수는 달콤하고 철저했다. 그는 아버지 박 회장의 회사를 부도 처리하는 대신 이노베이트큐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회생할 기회를 주었다. 아버지에게 돈이 아닌 재기할 수 있는 명예를 돌려준 것이다. 박 회장은 사위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과오를 사죄했다. 그는 이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반면 최 여사와 박미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권도주는 그들이 살던 저택과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회수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은 허름한 원룸으로 쫓겨났다. 명품 옷을 팔아 근근히 생활하던 그들은 TV 뉴스에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서윤의 모습을 보며 질투와 후회로 몸부림쳤다. 권도주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받아야 할 가장 완벽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윤의 공식적인 등장이었다. 권도주는 이노베이티큐 창립 기념 파티에 서윤과 함께 참석했다. 그가 공식 석상의 파트너와 나타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재벌가의 딸일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가 손을 잡고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신데렐라 박서윤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서윤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은 그의 체온이 그녀를 지켜주었다. 권도주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세상에 선포했다. 제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 아내 박서윤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저를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파티장은 술렁였다. 서윤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오직 그녀만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사는 대리 신부가 아니었다. 세상이 인정하는 단 한 사람의 아내, 권도준의 여자가 되었다. 권도준이 세상에 그녀의 존재를 알린 후 서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그녀를 바꾼 것은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 권도준의 존재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짜 부부가 되어갔다. 그는 그녀에게 그림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녀는 그에게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에 대해 알려주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닌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채워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과거로부터 다가오고 있었다. 권도준의 기적적인 회복과 결혼 소식을 들은 그의 옛 약혼녀 차유라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3년 전 권도준의 친구와 공모하여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권도준의 재기와 새로운 행복에 위기감과 질투를 느끼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차유라는 먼저 권도준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눈물로 사죄하며 어렵기에 저지른 실수였다고, 지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며 살았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권도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외면하며 다시는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직접적인 접근이 실패하자 차유라는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한 연예 매체에서 단독으로 차유라와의 인터뷰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권도준의 비인간적인 신부 테스트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권도준을 사랑했지만 그의 잔인한 의심과 시험에 지쳐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아내 박서윤은 그의 연극에 속아 넘어간 순진한 바보이거나 혹은 모든 것을 알고도 재산을 노리고 연기에 동참한 여우일 것이라고 암시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권도준은 하루아침에 사랑을 시험하는 비정한 사이코패스로, 서윤은 세기의 스캔들 중심에 선 가련한 신데렐라로 전락했다. 이노베이티큐의 주가는 폭락했고 저택 앞은 기자들로 24시간 포위되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권도준은 다시 예전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 때문에 또다시 서윤이 상처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말했다. 이건 내 과거가 만들어낸 문제요. 당신은 이 진흙탕에 낄 필요 없어. 잠시 나를 떠나 있어줘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 그의 말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마치 그녀를 밀어내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박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였고 그의 유일한 편이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아니요, 떠나지 않아요. 당신의 과거가 곧 나의 과거이고, 당신의 싸움이 곧 나의 싸움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며 나를 믿어주었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을 믿어줄 차례예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권도준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서윤은 권도준과 상의도 없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네. 제 남편이 과거의 끔찍한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사랑하는 남편은 그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사람을 믿기 위해 노력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시험 대상이나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의 상처 입은 영혼 속에서 누구보다 따뜻한 진심을 발견한 유일한 행운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이 시련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모든 논란을 잠재울 만큼 강력했다. 여론은 급격하게 그녀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서윤의 용기는 권도준을 절망의 늪에서 완전히 끌어내 주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 깊이 박혀 있던 마지막 트라우마의 파편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권도준은 그동안 숨겨왔던 3년 전 차유라의 범죄 행각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유라는 희대의 피해자에서 파렴치한 살인 미수범으로 전락하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가장 큰 시련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그 무엇도 부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두 사람에게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소비하지 않았다. 대신 진정한 사랑으로 역경을 이겨낸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기억했다. 권도주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윤으로 인해 되찾은 따뜻한 세상을 마음껏 누렸다. 그는 서윤에게 진짜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날, 권도준의 저택 정원에서 두 사람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다. 첫 번째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비밀스럽고 차가운 계약이 아닌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는 따뜻한 약속의 자리였다. 서윤의 아버지와 그녀가 후원하는 재단의 신진 예술가들, 그리고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지인들만이 결혼식을 지켜보았다. 서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권도주는 줄의 단상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서약을 하는 대신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오직 서윤만을 바라보며 고백했다. 처음에는 거짓된 성으로 당신을 대리인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상 앞에서 진짜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박서윤 씨, 제 차가운 세상에 들어와 빛이 되어준 당신. 이제 제 삶과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저와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내라는 대답과 함께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성을 되찾은 진정한 여왕이었다. 결혼 후 서윤은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이름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설립한 예술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성장했다.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과 날카로운 안목은 수많은 무명 예술가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박서윤이라는 이름 자체로 세상에 우뚝 섰다. 권도준 역시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유능한 CEO였지만 그의 경영 방식에는 온기가 더해졌다. 그는 서윤의 영향을 받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차가운 얼음 심장을 가졌던 남자는 이제 세상에서